한 번쯤은 들어봤지만 막상 내 이야기라고 느끼긴 어려운 단어, 바로 유언인데요. 유언은 정말 나와는 상관없는 일일까요? 오늘은 유언이 왜 필요한지, 또 유언을 남길 때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김승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이제 유언입니다. 사실 뭐 유언장을 써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께서는 혹시 유언장을 써 놓으셨을까요? 네, 저는 준비해 두었습니다. 아, 네. 많은 변호사들은 이 상속 분쟁을 직접 깊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저를 포함한 변호사들은 네. 제대로 된 유언장을 준비해 두시곤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사실 유언을 남기지 않더라도 법률적으로 이런 상속 순위가 있기 때문에 굳이 유언을 남기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언이 없이 사망을 한 경우에도 누가 얼마나 상속받을지를 민법이 정하고 있기는 하는데요. 네. 근데 이렇게 자동으로 상속이 이루어지지만 유언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한 게 총 한 네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법이 정한 것과 달리 상속 비율을 내 마음대로 정하고 싶을 때 유언이 꼭 필요합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유언이 없으면 민법에 따라서 민법이 정한 상속자에게 그 상속 비율대로 고정돼서 상속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내가 분명히 내 상속자에게 상속은 하지만 상속 비율을 조금 달리하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여러 명인데 내가 한 자녀에게는 생전에 재정적인 지원을 많이 해준 거예요. 그런 경우에 다른 자녀에게는 내가 사망하면서 조금 더 많은 비율의 재산을 상속해 놓고 싶을 때 이럴 때는 유언장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상속하기 위해서는 유언장이 꼭 있어야 됩니다.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인에게만 상속이 되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상속자가 아닌 사람, 예를 들어서 나와 친하게 지낸 사람이나 아니면 내가 기부하고 싶은 단체, 나를 수십 년간 보살펴준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내 재산을 물려주고 싶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유언 외에는 상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상속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언은 꼭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실무에서 보다 보면은 유언장이 있는 경우와 아니면 유언장이 없거나 아니면 불완전한 경우 이 분쟁의 골은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그만큼 제대로 된 유언장을 마련한 경우에는 상속 분쟁이 정말 많이 저감됩니다. 그리고 참 마음 아픈 경우인데 네 번째는 미성년 자녀를 남기고 사망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돌봄을 위해서는 유언장이 꼭 필요합니다. 모든 죽음이 참 마음이 아프지만 이 경우는 참 마음 아픈 사연들이 많습니다. 어린 자식을 두고 사망을 앞둔 분들은 그 경우에 내 사망한 이후에 내 자녀를 누가 돌볼 것인지, 네. 그리고 그 재산을 내 아이에게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유언을 통해서 남겨놓을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경우는 유언을 통해서 우리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유언은 내가 남기고 가는 재산을 내가 정말 원하는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분배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요즘에 또 1인 가구가 참 많거든요. 또 앞으로는 1인 가구가 점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유언장이 굳이 필요할까요, 변호사님?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인 가구일수록 유언장이 필요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유언이 없으면 내 재산이 민법이 정한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곤 합니다. 근데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이 민법이 정한 상속인은 혈연 관계가 많습니다. 네. 근데 혈연 관계의 경우에 가까이 지내지 않은 혈연 관계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좀 척을 지고 사는 혈연 관계인 경우가 네. 있는데 유언이 없으면 그 사람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민법이 정한 혈연 관계의 상속인조차도 없으면 그 상속재산은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되게 됩니다. 자동으로요? 네, 그런데 1인 가구인 경우에도 아무리 혈연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내가 친밀하게 지낸 친구나 동거인, 뭐 나를 돌봐준 간병인, 그다음에 나와 함께한 신앙 공동체나 봉사단체 같이 나에게 소중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내 재산을 상속하기 위해서는 유언장을 남기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요약하자면 1인 가구야말로 내 재산을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유언을 남기면 법에서 인정된 이런 상속 순위가 아닌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방식으로 이제 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악용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 게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남아 선호 사상이 좀 강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주로 딸에게는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아들에게 이제 다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렇게 뭔가 불합리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남은 상속인들이 본인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도 혹시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생전에 왜곡된 편애를 하신 분들이 사망 이후에도 자녀들에게 이렇게 또 상처를 주시는 네.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 재산이 편향되게 분배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민법은 모든 상속인들에게 그래도 필요 최소의 상속분을 보장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네. 아무리 사망한 사람이 나에게 아무런 재산을 남겨놓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유류분만큼의 상속분은 보장받게 되는 겁니다. 법이 유류분을 보장하는 취지는 총 2가지 법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려고 하는 건데요. 네. 예, 첫 번째는 그 사망한 분이 내 재산을 누구에게 어떤 비율로 처분할 것인지 그 처분권을 보장하는 것에 있고요. 반대는 상속인이 이 상속 재산이라 함은 이 유족들의 생존권과 연결된 재산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유족들이 이 재산을 형성, 유지, 증식하는 데 기여를 했을 수도 있고 내가 상속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족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유류분은 이 2가지 권리를 균형 있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에 법의 취지가 있습니다. 네. 예, 따라서 부모님께서 자식 중 한 명에게만 다 상속이 됐도록 유증을 하셨다 하더라도 네. 유증받지 못한 자녀는 민법상 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호하고 있는데 그만큼은 유류분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절반 정도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언을 남길 때에는 일정한 방식과 또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법적으로 어떤 점들이 문제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확인해 봅니다. 사망 직전 유언장을 작성한 A씨. 타이핑된 문서에 이름을 직접 쓰고 도장을 찍었는데요. 문서에는 전 재산을 장남에게 상속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A씨의 장남은 해당 유언장을 근거로 단독 상속을 주장하는데요. 다른 가족들은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자, 유언장도 뭐 아무렇게 작성을 하면 안 된다라고 들었는데 이제 사례인 경우에는 본인 이제 직접 이름도 쓰고 도장도 찍었단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유언은 총 5가지 방법으로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사연의 A 씨를 보면은 이 5가지 방법 중에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변호사로서 일을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자 이거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하고 자필 유언장을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정말 안타깝게도 열의 9은 그 법률 요건을 갖추지 않아서 유효하지 않은 유언장이 대부분입니다. 예, 유언을 하실 때는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되고 어려운 법률 용어로 엄격 요식행위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법률 행위의 형식이 매우 엄격하게 정해져 있고 그 형식을 지켜야만 효력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유언은 이러한 엄격 요식행위를 잘 지키셔야 됩니다.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이 효력이 있으려면 이 요건을 엄격하게 갖춰야 되는데요. 중요하네요. 예, 첫 번째로 모든 문장을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써야 됩니다. 아, 타이핑은 안 되는 거군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유언자가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다 직접 써야 되고 날인을 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필 유언 증서를 수정 변경할 때 네. 유언자가 직접 자서하고 날인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작성하시면서 진짜 많이 하시는 실수 한 3가지 말씀을 드리면 네. 첫 번째는 이 사연자처럼 일부는 타이핑을 하시거나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대피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러면서 마지막에 서명 날인만 본인이 하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다 쓰셨어요. 근데 내용을 고치시면서 서명 날인을 안 하신 거예요. 아, 그리고 네. 세 번째는 분명히 본인이 다 썼고 서명 날인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부동산을 제대로 기재를 안 했던가, 예금의 은행을 제대로 기재를 안 했던가, 내용이 불완전한 거예요. 이 3가지 모두 이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 자필 유언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렇게 법률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필 유언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보면은 이게 상속인들에게 오히려 더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아요. 아예 안 남기는 게 나을 예, 뻔했네요. 맞아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아무리 효력 없는 자필 유언장이지만 나한테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을 본 상속인 입장에서는 이 망인이 사망하시면서도 편애의 상처를 주시는구나라고 상처를 받고요. 그다음에 아무리 효력이 없어도 나한테 많은 걸 남겨놨다는 그 상속인 입장에서는 이 자필 유언장 효력이 없다는 다툼을 상속인들과 해야 되잖아요. 네. 그 법적인 분쟁의 한가운데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자필 증서로 유언을 남길 때는 내용까지 모두 직접 본인이 써야 된다. 네, 맞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활용들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스마트폰 이 펜 기능을 이용을 해서 직접 유언장을 남겼다. 이런 경우에도 혹시 효력이 있을까요? 예, 워낙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는 시대이다 보니까 네. 스마트폰에 남긴 자필 유언, 그러니까 소위 디지털 유언장이라고 하는데 네. 그 디지털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해야 된다는 논의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디지털 유언장이 참 편리하기는 한데요. 하지만 법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위조 변조의 가능성입니다. 아, 이 디지털 파일은 참 특성상 수정하기가 아주 편리합니다. 쉽죠. 예, 그 편리함이 곧 단점입니다. 수정을 유언자가 한 게 맞는지, 그리고 수정했을 때 유언자의 유언의 능력이 있는지 이걸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디지털 위변조를 감정하는 절차가 발달했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감정은 안 되거든요. 따라서 이런 치명적인 단점을 배제할 수 없는 이런 디지털 유언장은 원칙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아직까진 디지털 유언장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 자,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 경우에는 글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으실 분들도 좀 꽤 있으신데 상황상에 이런 자필 서명의 방식에 의한 유언이 좀 어려운 경우 이럴 때는 어떤 방법을 취하는 게 그나마 도움이 될까요? 네, 이렇게 글쓰기가 어려워서 자필 유언장을 남기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또 유언장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바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라고 하는 거는 뭐 손떨림이 있거나 네. 아니면 시력 저하로 글을 쓰기 어려우시는 분들, 이분들 외에도 네. 상속 분쟁을 확실하게 예방하고 싶은 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절차입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증인 앞에서 유언자가 말로 유언을 하고 네. 공증인이 다 받아 적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는 증인 2명이 다 함께 있는 자리에서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자필 유언이나 공정증서 유언도 알려드렸는데 나머지 또 3가지 이제 유언의 방법이 남아 있는데요. 첫 번째는 녹음에 의한 유언도 있고 그리고 네. 두 번째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 그리고 세 번째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3가지 방법들은 요건도 매우 까다롭고 잘 쓰이지 않는 방법이기는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자필 유언을 남기기 어려우신 분들은 사리 분별 능력이 있는 경우라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남기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녹음 유언의 경우에는 실수로 이제 원본 파일이 지워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원본이 이제 분실이 됐다. 이런 경우에도 이제 유언으로서 효력이 될까요?
녹음 유언이라고 하면은 언뜻 이제 듣기에는 이게 녹음만 하면 되나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전혀 간편하지가 않습니다. 우선 녹음 유언은 원본이 사라지면은 효력이 없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방식의 유언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녹음에 의한 유언 역시 아주 엄격한 법적인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은 첫 번째로 유언자가 직접 유언의 취지, 이름, 유언 연월일을 다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녹음에 의한 유언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자의 진술이 정확하다는 것을 진술하고 그 이름을 말해야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당연한 건데 원본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원본 파일이 삭제되고 네. 사본이 있다고 하면은 이게 원본과 사본의 동일성을 입증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원본 파일이 분실된 복제된 녹음 유언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나 혼자 녹음을 한다고 이게 될 일이 아니네요. 네. 네, 유언의 효력이 있느냐는 항상 치열하게 다뤄지는 부분인데요. 또 어떤 사례가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의 첫 번째 유언장을 작성한 B 씨. 이후 치매 진단을 받은 후 새로운 유언장을 한 번 더 남겼는데요. 첫 번째 유언장에는 장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도록 남겼지만 두 번째 유언장에서는 자녀들 간의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도록 변경해서 기재를 했습니다. B 씨가 사망한 후 B 씨의 장녀는 두 번째 유언의 효력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어떤 유언장의 효력을 갖는 걸까요? 자, 변호사님, 두 개의 유언장이 작성이 된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에 둘 중에 어떤 유언장의 효력이 있는 걸까요? 네, 진짜 참 마음 아픈 사례입니다. 실무에서는 소위 이런 경우를 유언장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이고, 네. 예, 왜냐하면은 자식들이 각자 자기에게 유리한 유언장을 계속 남기는 거예요. 첫째가 유언장을 받아두면 다시 둘째가 받으러 가고 셋째가 받으러 가고 첫째가 다시 받고 이제 이렇게 계속 유언장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이유는 유언장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망 직전에 작성한 유언장이 효력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에 만약에 B 씨가 두 번째로 작성한 유언장을 작성할 때 유언의 능력이 있었다면 그 유언장이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유언장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치매 상태에서 작성한 건데도 두 번째 유언장의 효력이 있는 건가요? 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많은 유언 전쟁에서 문제가 되는 게 치매 상태에서 작성한 유언장의 효력입니다. 근데 이 질문에 먼저 답을 드리면 B 씨가 두 번째 유언을 할 때 법률상 유언의 능력이 있었으면은 아무리 치매 상태라 하더라도 그 유언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 치매의 의학적 진단 기준과 그다음에 법률상 유언의 능력을 상실하는 그 기준이 다릅니다. 아예 다르게. 아예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치매는 그 의학적 기준에 따라서 치매 진단을 내리는데 유언의 능력은 법률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 유언의 능력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B 씨가 두 번째 유언을 했을 때 법률상 유언의 능력이 없었다면 즉 내가 유언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유언의 내용을 알지 못했더라면 그러면 그 유언은 무효가 돼서 첫 번째 유언의 효력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두 번째 유언을 할 때 아무리 치매 상태라 하더라도 내가 유언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유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있다면 두 번째 유언이 효력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무상 중등도 치매가 있으신 어르신들 보면은 유언의 능력 역시 상실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도 자식들이 그 치매 부모를 모시고 유언장 전쟁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치매 부모님들이 이제 그때 인지 능력은 상실하셨지만 정말 고통스러운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법원은 그런 치매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년 후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성년 후견 제도는 사무 처리 능력을 상실한 분들을 성년 후견 제도를 도입해서 보호를 하고 있는 건데요. 성년 후견 판결을 하면서 법원에서는 추가로 이 사람이 유언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같이 합니다. 네네. 그걸 통해서 치매 어르신들이 유언장 전쟁으로부터 벗어나서 보호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언 방식부터 뭐 효력까지 오늘 유언과 관련한 해서 저희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5가지나 있다. 선택이 참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떤 방법이 법적으로 가장 안전하다고 보실까요? 바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공정증서요. 예, 왜냐하면 공증인이 유언의 전 과정을 확인하고요. 그 법적인 형식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공증인이라고 하면 법무부 장관이 엄격한 요건하에 임명하는 공인된 직무 수행자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뭐 위변조의 논의가 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고 그다음에 작성 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공정증서가 무효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려는 경우 아무래도 좀 이 비용이 들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비용이 들까요? 네, 그 유언 공정 수수료는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네. 출장비 같이 특별 비용을 빼고는 최대 300만 원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유언 공증 수수료는 유언 목적물 가액에 0.0015를 곱한 금액을 내다가 21,500원을 더한 금액을 공증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즉 1억 원을 상속하게 유언장으로 작성할 때는 약 17만 1,500원만 들게 됩니다. 그리고 20억이라는 큰 재산을 유언으로 남기는 경우에도 최대 300만 원의 수수료가 넘지 않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저는 이 비용이야말로 사망 이후에 남겨질 사람들 간의 평화를 지켜주는 지혜로운 소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오늘 쭉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유언은 어떤 방식으로는 남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변호사님 언제쯤 작성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유언을 남기기 가장 좋은 시기는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이요? 맞습니다. 예, 유언은 단지 죽음을 앞둔 분들이 준비하는 그런 절차인 게 아니라 네네. 유언을 작성하다 보면 내 삶을 중간 점검할 수가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언을 남기는 것이 더욱 필요한 시기를 몇 가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첫 번째는 결혼하거나 이혼을 앞두고 있을 때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은 민법상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 법정 상속자의 순위가 확 바뀌게 됩니다. 배우자는 최선순위의 상속자가 됩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네. 결혼 전에 부모님께서 잘 살라고 부동산을 증여해 주신 거예요. 네. 그 사람이 결혼 전에 사망하게 되면 부모님께서 그 부동산을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망 후 다음 날 사망하게 되면 배우자가 가장 많은 상속을 받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또 이혼을 앞두고 있을 때도 꼭 유언을 하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제가 너무 좀 안타까운 사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그 재혼 부부의 이혼 소송을 진행했었던 사건인데요. 네. 저는 그 재혼 부부의 남편을 소송 대리했었던 사건입니다. 이제 이 남자는 오래전에 전처와 이혼을 했고 네. 이제 자녀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오랜 수십 년을 이제 자녀랑 단둘이 살다가 이제 황혼기에 이제 재혼하고 싶은 여자를 만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재혼을 해야지 하면서 정말 좋은 마음으로 내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부동산을 그 재혼하는 아내 명의로 바꿔준 거예요. 네. 근데 정말 너무 안타깝게도 재혼을 하자마자 그 아내가 외도를 한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 남편은 네.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내가 너에게 증여한 그 부동산 다시 나에게 돌려줘. 왜냐하면은 당신은 그 부동산을 형성 유지 증식하는데 아무런 기여를 한 게 없으니까 나에게 돌려줘라는 재산분할 청구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 남자분이 이 외도의 충격으로 건강이 악화되고 이 이혼 소송을 다 마치지 못하시고 사망을 하셨어요. 사망까지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네. 이제 그 부동산은
재혼한 아내 명의로 그냥 남게 되는 겁니다. 아, 이런 일도 있을 수 예, 있군요. 만약에 유언장을 남겨놨다면 내 소중한 자녀에게 상속받을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었던 그럼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녀는 최소한의 그 상속분인 유류분만 상속을 받을 수 있을 뿐이지 이제 그 외도했던 그 재혼한 아내에게 재산이 네. 돌아가게 되는 억울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네. 자녀가 태어나거나 입양을 하게 될 때 꼭 유언을 하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결혼 생활 중이라고 하더라도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 본인의 뜻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네. 예를 들어서 아이의 유학 자금을 확보해 두고 싶은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이혼한 이후에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경우에는 내가 사망한 다음에 누가 아이를 키울지, 그리고 내 재산을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지 유언을 통해서 남겨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급격하게 재산의 증가가 있었던 경우,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액이 갑자기 상승을 했다던가, 네. 고액의 상속을 받았던가, 아니면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했다던가, 뭐 예를 들어서 복권의 당첨금을 수령한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상속 재산이 급격히 커진다는 것은 곧 사후 분쟁의 위험성도 당연히 높아집니다. 네. 그때는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상속할지를 남겨둘 가장 좋을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에 급격한 변화가 생겼을 때는 꼭 유언장을 남겨두기를 권해드립니다. 만약에 병을 진단받았거나 연세가 많아지셔서 체력이 좀 떨어지신다던가 네. 아니면 막 치매로 진단을 받지는 않아도 내 판단 능력이 흐려지는 것을 느낄 때 그때 내 유언의 능력을 상실할 정도로 판단 능력이 흐려질 때까지 그냥 두지 마시고 꼭 유언을 남겨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요약을 하면 네. 유언을 남기기 가장 좋은 시기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시기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언은요,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것이 아닌 남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의사 표현이자 삶을 정리하는 하나의 방식인데요. 복잡해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 누구나 준비할 수 있고 또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셔서 효력 있는 유언장 잘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승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